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들으며 함께 욕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게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던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누이의 일이라면 눈먼 장님이 되어버리는 심오한 남편은 덤이었고요. 도대체 얼마나 눈이 멀어버렸으면 자식까지 있는 제가 이혼을 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부부였어요. 저희 사이엔 핑크를 너무나도 사랑하던 5살 공주님이 있었죠. 친정은 멀리 있어서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친정보단 가깝긴 했지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혼자 육아를 했고 딸이 울면 안고 달래며 함께 울곤 했어요. 처음 엄마가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때론 외롭고 또 때로는 참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을 키우며 많이 행복했지만 남편도 저도 둘째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눈물로 키운 딸이 5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시누이가 20살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했다지 뭐예요. 심지어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말입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 지훈이 임신했대. 이 일을 정말 어쩌면 좋냐? 뭐? 아가씨가?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 남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밤마다 클럽이나 다니는 것 같더니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단다.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놈의 계집애 진짜 머리를 빡빡 밀어넣을 수도 없고 미치겠다 정말. 뭐? 이 일을 정말 어떻게 해? 당연히 수술해야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훈이가 낫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봐. 어휴. 남편의 긴 한숨에 제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온 식구들이 나서 신호를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결심이 확고하게 선 듯 집까지 나가 소식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10달이 지난 후 시누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모성애를 뽐내며 아기를 잘 보살피더라고요. 무작정 반대만 했던 저희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가씨, 내가 좀 봐줄 테니 좀 자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언니. 조금 있으면 또 아기 밥 줘야 하는데요, 뭘. 모유 먹이고 아기 잘 때 그때 좀 자면 돼요. 이러다 몸 상할까봐 걱정이네 정말. 아기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예요. 에이, 걱정하지 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렇듯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혼자 보살피려고 애쓰더라고요. 낮에 시모에게 아기를 맡기지도 않았고요. 아기의 눈을 보며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주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참 기특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상황이 길게 이어지진 않더군요. 처음엔 한두 번 시모에게 애를 맡기고 외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 아예 시모가 애를 전담으로 보살피더라고요. 시누이는 뭐 했냐고요? 밤만 되면 밖에 나갔다가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기어왔죠. 어쩌다 몇 번도 아니고 계속이요. 일이 그렇게 되자 너무 힘들었는지 시모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 너 회사 마치고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니? 오늘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와서 애 좀 잠시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는지 온몸이 다 아프다. 아가씨는 뭐하고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하세요? 아가씨, 오늘도 집에 없어요? 어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너한테까지 연락했잖니. 어쨌든 올 수는 있니?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시모가 저렇게 말하는데 어느 며느리가 거절을 할까요? 차마 못 간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 도와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딸을 키우며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날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가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밀린 잠을 잤고요. 밤늦게야 아기가 잠들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을 넘어 그 생활이 점점 길어졌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정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힘든 생활이 싫어 둘째도 포기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시댁에서 그것도 아가씨 애를 보느라 내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다뇨. 심지어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아기의 엄마는 밤마다 술 퍼마시고 놀고 새벽에는 잠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닌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남의 애를 보는데도요. 당연히 그 상황을 달갑게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문제의 그날 도우러 오라며 전화한 시모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더는 못 가겠다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렇게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낮에는 회사 생활, 밤에는 아가씨 애 돌보고 집에 가선 딸 챙기고 집안일해요, 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힘들어요. 또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네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하니? 너는 젊기라도 하지. 난 이제 다 늙었어. 애 보느라고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앞으로 안 오면 나랑 이 갓난쟁이는 어떻게 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애 엄마도 아니고 애 엄마가 있잖아요. 어머님도 이 고생하지 마시고 아가씨를 못 나가게 하세요. 머리를 밀든 다리를 분지르든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가족들이 말릴 때는 애 낳아 들어오더니 지금은요. 아가씨 본인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집까지 나갔던 건 잊었다 쳐도요. 나 몰라라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둑이 터지듯 그간 쌓였던 말을 시모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시누이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매몰찬 사람으로 몰기까지 하면서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 정말 인정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애로구나. 우리 막내가 애는 낳았어도 이제 21살이다. 너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어. 나 같으면 도와달란 말 안 해도 돕겠다. 저 좋은 나이에 미혼모 된 아이 불쌍하게 생각해서라도. 근데 넌 어떻게 된 애가 힘들다고 시누이 머리카락이나 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저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어머님한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겨우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키우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어머님이 이제 와서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하시니 뭐 썩 와닿진 않네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니? 너는 남편이 있었지만 우리 막내는 혼자이지 않니? 어린애가 남편도 없이 출산하고 얼마나 우울했겠어. 저렇게라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우울한 마음 푸는 거 좋죠. 좋은데 아가씨는 가끔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고 저러고 다니잖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아가씨가 가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저 군말 없이 와서 도왔을 거예요.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애를 잘 돌보면서 부탁했다면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놀러 다니고 엄한 사람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지 않나요? 전 이런 상황에 끼고 싶진 않네요.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는지 무조건 집으로 오라고 닥달만 해대더군요. 마치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대화가 통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해주는 건 잊지 않았죠. 넌 그냥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게야.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거 모르니? 어쨌든 난 힘들어서 혼자서는 더는 애 못 본다. 오늘 무조건 오거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못 가요. 아가씨를 못 나가게 만들든
어머님이 독박 육아를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걱정되어서 한마디만 할게요. 아가씨 저렇게 뒀다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면 그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거 나가서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보아하니 밤마다 클럽 가서 술 퍼마시고 남자들이랑 놀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아가씨 잘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큰 사고 치기 전에 주변에서 잘 단속해줘야 하잖아요. 어머님 말대로라면 아가씨가 애는 낳았어도 아직 어린애니까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시고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전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앞뒤 말 다 생략하고 본인 말만 하는 건 모녀가 똑같았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지금 언니 때문에 중요한 파티도 못 가게 생겼다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힘이 들든 말든 당장 와서 아기 좀 봐줘요. 정말이지 잘도 짓거려대더군요. 생각이란 게 손톱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얼마나 당당한지 제가 마치 그 아기의 보모라도 된 기분이 들더군요. 아가씨, 나한테 시간 맡겨놨어요? 아니면 나한테 돈 주면서 애 봐달라고 예약이라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잘 들어요, 아가씨. 난 아가씨 애를 봐줄 의무도 그 책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고 싶으면 애를 업고 가든지 해요.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곱게 애나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클럽에 어떻게 애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뭐? 의무? 책임이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건 의무이고 책임 아닌가요? 오빠하고 결혼했으니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 도와야죠. 난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열리는 파티 너무 가고 싶어서 오랫동안 공들였던 파티예요. 난 무슨 일 있어도 가야 하니까 언니가 여기 와서 우리 애 봐줘요, 당장.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눈알이 튀어나갈 것 같다는 사실을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눈알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지 않고 신우이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내 애도 아니고 아가씨 애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려고 몰래 숨어서 애 낳아온 거예요? 클럽이나 다니고 남자랑 어울려 놀면서 애 방치하려고요? 그러려고 몰래 숨어서 낳아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파티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가씨 엄마한테나 애 맡기고 나가세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는 힘들어서 못 봐준다고 누워버렸는데 어떻게 애를 맡겨요? 그러다 우리 애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지나요? 그렇게 걱정되면 나가지 말고 애를 보면 되잖아요. 또 이상한 말로 괜한 사람 화 돋우지 말고 아가씨 애는 아가씨가 돌봐요. 그렇게 신우이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오는 전화는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개념은 쓰레기통에 버린 시모와 신우이가 번갈아가며 연락해댔지만요. 전화를 받아봤자 들을 말은 뻔했고 괜히 입 아프게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괜히 말을 섞어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무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걸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전화 하나는 잘 받는 남편인데 걱정이 커지고 있던 때였죠. 늦어도 7시면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 남편은 품에 자기 조카를 안고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가득 아기용품을 들고요. 뭐야 당신? 왜 애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그게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막내가 또 집을 나가버렸다네. 그럼 이 애는 어떡해? 하는 수 없이 내가 데리고 왔지.
들어보니 시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신우이가 또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시모의 연락을 받고 시댁에 간 남편은 도저히 그냥 올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곡소리를 내는 엄마를 두고 어쩌겠냐면서요. 참나,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대요. 그렇다고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그 애는 누가 보는데? 당신이 혼자 볼 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는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애는 엄마 소리에 맞춰서 우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 엄마 너무 힘들었는지 이 어린애가 우는데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더라고. 남편은 오로지 힘들어하는 시모만 생각하며 그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폭발해버려 남편에게 속에 맺힌 말을 쏟아내버렸어요. 당신 잊었어? 우리가 둘째는 생각도 안 한 이유. 나 우리 딸이 저 애만 할 때 울면 같이 울었어.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당신대로 회사 일 바쁘다고 안 도와줬잖아. 또 시댁은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애 한 번 봐주신 적도 없었으면서. 그래놓고 나한테 내 새끼도 아니고 아가씨 아기를 돌보란 말이야? 심지어 아가씨가 아파서도 아니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는데? 아니, 엄마가 자기 자식 내팽개치는 게 말이나 돼? 왜 내가 아가씨 마음 편하게 놀라고 애까지 봐줘야 하냐고. 당신도 알다시피 막내가 아직 어리잖아. 애가 애를 낳았는데 육아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당신 말대로 당신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우리 막내는 오죽하겠냐고. 육아는 힘들고 나가서 놀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자. 우린 한번 해봤으니까 막내보단 나을 거 아니야. 이젠 정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이 아주 똑같은 말을 하더라니까요. 거기에다 당당하게 우리라고 하는 것도 거슬렸어요. 그래서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기로 했습니다. 육아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남편에게 알려준 거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한번 해봤으면 안 힘든 게 돼? 그리고 어쩌다 가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이럴 거잖아. 이건 우리가 도맡아서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난 절대로 아가씨 애 키울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까 다시 데려다 주든 아니면 돌보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저는 이게 절대 잠깐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했지만요.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봐줄 수 없다고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도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잠깐 바닥에 내려놓았던 아기용품을 다시 들며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아, 됐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화낼 일도 없는 거 맞지? 절대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딸이랑 잘 먹고 잘 살아.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정이 없어? 양심은 시댁에 두고 왔는지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후회할까 봐요? 전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정말 남편과 아기에게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딸의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아기와 함께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며 아기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퇴근을 하며 아기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자신만만하던 시작과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쳐갔습니다. 자기 딸을 키울 때도 육아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았는데 오죽할까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고 성격은 예민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조카와 원치 않는 동고동락을 하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시조카를 포함해 온 가족이 집에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딸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기를 돌보고 있었죠. 잠시 평화로운 그 순간 갑자기 거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 뭐예요? 곧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들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우는 딸의 발 아래
유리 파편이 가득하더라고요. 딸의 발가락 끝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고요. 평소 저희 집은 딸아이 때문에 유리컵을 쓰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밤새 아기를 보고 피곤했는지 남편이 커피 마신 유리컵을 근처에 올려놓은 거예요. 운 나쁘게도 딸이 컵을 건드려 깨지며 발끝을 조금 다친 것이었고요. 많이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에 발을 더 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남편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조카를 소파에 눕히고 똥기저귀나 갈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다친 곳이 없나 이리저리 살피면서요. 딸, 울지 말고 움직이지도 마. 엄마가 와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아빠는 지금 동생 기저귀 갈아줘야 해. 조금만 기다려. 이게 유리 파편이 떨어진 바닥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는 딸에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조카 똥기저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유리 파편을 밟을 위험에 처해 있는 딸보다도 더? 심지어 딸의 발에선 피까지 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손을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얼른 딸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엔 더 다친 곳이 없는지 살핀 후 많이 놀란 딸을 진정시켜 재워주었죠. 그런데 잠들기 전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 싫어. 아빠는 나 피나는데 기다리라고만 했어. 우리 딸 속상했어? 많이 아팠어? 응, 속상하고 아팠어. 나 아빠 싫어. 아빠는 아기만 좋아해. 그런 말을 하고 잠든 딸을 보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단지 이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밤새 우는 아기 때문에 딸 역시 잠을 자지 못해 예민해졌고요. 또 남편이 조카를 보느라 딸의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를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화가 극에 달해 결단을 내렸고 안방으로 가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직접 남편의 짐을 싸 건네주면서요. 자, 당신이 결정해.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이 짐을 가지고 시댁에 가서 조카를 돌보든지 아니면 계속 우리랑 살든지. 물론 우리랑 살면 조카는 시댁에 데려다 주는 거고. 자, 당신이 결정하라고.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아기 다 돌보면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보고 알아서 하라면서. 당신 말대로 나 혼자 돌보고 당신은 신경도 안 쓰게 했는데 왜 이 난리야? 왜 이 난리?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당신 딸은 지금 품에 안긴 그 아기가 아니라 방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애야. 당신 자식이 유리 파편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을 때 뭐 했니? 조카 똥기저귀 가는 게 당신 딸 위험한 거보다 중요해? 그거야. 똥기저귀 빨리 안 갈아주면 피부에 좋지 않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우리 딸이야. 당신이 어련히 잘 챙기니까. 순간 정말 남편이 미쳐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애아빠라는 사람이 저걸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잘 챙겨?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발에서 피나는 딸보다 조카 엉덩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우리 딸 어린이집 행사에 전혀 참여 안 해. 또 우리 딸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제대로 눈도 안 맞춰주잖아.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지? 왜 우리 딸이 당신 조카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해? 당신 동생 마음껏 술 마시러 다니라고 왜 내 딸이 다쳐야 하냔 말이야. 상처는 무슨,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이제 겨우 5살이야. 5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뭘 안다고 상처를 받아? 조카에 대해선 하나부터 10까지 다 꿰고 있으면서 남편은 정작 자기 딸이 상처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에게 무관심한 건 그렇다 쳐요. 이제는 하다하다 딸에게까지 냉담한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살이나 됐으니까 상처를 받지. 5살이니까 이 상황이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아, 됐고,
당신이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난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분명히 말했어. 결국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 귀를 틀어막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겠어. 내가 그냥 짐 싸들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우리 딸보다 그 애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네?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불쌍하잖아. 그리고 애만 덜렁 보내면 우리 막내랑 엄마는 또 어떻게 하라고? 애 엄마가 있는데 왜 삼촌이 나서서 이 난리야. 아, 됐어. 나도 당신 필요 없으니까 가려거든 당장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남편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짐을 챙겨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딸은 괜찮냐고 걱정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정에 어떤 미래가 있나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려지는 미래에는 안타깝게도 절망뿐이더라고요.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남편을 잘 구슬려서 살아야 한다 싶다가도 남편을 보면 가정엔 관심도 없는 아빠가 있어봤자 뭐 하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딴 식으로 구는데 조카가 커지면 또 어떻겠어요? 더 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누이가 정신을 차릴 것 같지는 않았고 시모 역시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해줄 거란 기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요. 시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 집안의 가장을 그런 식으로 내쫓는 거 아니다. 들어보니 네 딸이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니던데.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나 되니?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남편 스스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 하나 가지고 이혼하자고 한 줄 아세요? 남편이 자기 조카만 돌본다고 자식이랑 마누라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요. 가족끼리 돕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넌 하여튼 애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가 있니? 매정? 지금 매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매정한 거면 이 아가씨는 인간도 아니겠네요. 뭐야? 너 지금 내 딸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했니? 그렇잖아요. 이까진 일로 매정하다는 말을 듣는 거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놔두는 아가씨는요. 그럼 인간도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짐승만도 못한 거네요. 짐승들도요, 자기가 낳은 새끼는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고요. 시모는 할 말이 없었는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더군요. 말하는 거 하고는 하여튼 남편 필요 없다고 쫓아낸 사람은 너니까 나중에 후회 말아라. 또 아쉽다고 내 아들 찾지나 말고 우린 우리끼리 잘 살 테니 넌 너대로 네 딸이랑 잘 살라는 말이야.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비로소 결심이 서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집안이랑 연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나와 내 딸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제가 원하는 바네요. 사리분별 못하고 오로지 엄마랑 동생만 챙기는 남편, 저도 필요 없어요. 아들이나 잘 데리고 사세요. 누군 그딴 남편 필요해서 같이 산 줄 아세요? 지금까지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도움될 일 없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아들 좀 데리고 가란 전화나 하지 마세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둘씩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행복하게 지내는 와중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요. 새벽녘에 갑자기 전후 사정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급한 목소리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곤 끊겨버린 전화에 많이 놀랐죠. 결국 가까이 살던 친한 언니에게 딸을 맡기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야 시조카가 열이 심하게 나 병원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오는 내내 최악의 상황도 상상했던 터라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죠. 그런데 시누이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가 많이 난 듯한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제 속이 편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아프니까 속이 편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 돌봐주기만 했어도 저렇게 아플 일은 없었을 거라고. 신우이는 자기 아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 것까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신우이에게 제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며 말했어요. 야, 이게 왜 다 내 탓이야? 내가 웬만하면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보자 하니까 이게 선을 넘네. 네가 덜컥 임신까지 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게다가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잘못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해놓고 어디서 책임전가야? 지금 상황이 어떤 줄이나 알아? 너 하나 때문에 나랑 네 오빠 이혼하게 생겼어. 알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며 현실을 말해줬지만 신우이는 들리지도 않는 사람 같았어요. 그저 자기의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왜 때리냐고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지금 나 때렸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네가 뭔데? 너는 때려도 되고 난 하면 안 돼? 이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으면 네가 똑바로 살았어야지. 행동은 개차반으로 해놓고 대우는 또 기빈 대우를 받고 싶어? 야, 그건 도둑년심보야. 하긴 밤낮으로 남자랑 논다고 정신이 나갔는데 예의 도리를 알기나 하겠니?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네 아들이 저렇게 아픈 건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다녀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누굴 탓하지 말고 정신 나간 네 탓을 해. 알겠어? 그렇게 신우이와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니 남편이 득달같이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신우이 편을 들고 나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혼은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다 싶었어요. 당신 지금 내 동생 때렸어? 당신이 뭔데 내 동생한테 손을 대? 미쳤어? 제정신 아니지? 제정신 아닌 사람이 누군데 이 난리야. 그리고 내가 먼저 맞는 건 못 봤니? 한참 어린 신우이가 때리는데 맞고만 있어야 정상인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편을 들려거든 상황에 맞게 전후사정 똑바로 알고 해 이 얼빠진 놈아. 막내가 철이 없어 그런 짓을 했다고 쳐. 그래도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안 되지. 말로 했어도 됐잖아. 말로 해서 알아들어야 말로 하지. 그리고 당신 동생은 입이 없어? 말을 못해? 먼저 손 나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엄한 나한테 이 난리야. 하긴 당신이 그 모양이니 지금 그 꼴이겠지. 도대체 얼마나 못 잔 건지 남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또 살은 얼마나 빠진 것인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더군요. 심호 꼴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이 와중에도 단 한 사람은 잘 먹고 자고 놀았는지 살이 포동포동 올라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신우이죠. 누가 악의 엄마인지 맨눈으로 봐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역시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아는지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제는 그런 남편의 꼴을 보는 것조차 싫어지더군요. 아, 됐어. 이 새벽에 부른다고 온 내가 등신인 거지. 다 됐고 이렇게 만난 김에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절 보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진심이란 걸 안 남편은 손을 잡아 끌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지금 당신 화난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나중에 조용하게 다시 이야기하자. 일단 나와봐. 흥분? 이혼하자는 말이 홧김에 그냥 뱉은 걸로 들려? 당신 날 그렇게도 몰라? 나 지금 그냥 하는 말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이거 놔. 그러지 말고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 좀 하자. 나가서 나랑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며 어떻게 해서든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남편을 다시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해주었어요. 이거 놓으라니까. 난 이제 당신한테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어. 더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서 하는 말이니까 똑바로 들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고 이혼 준비나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그저 저를 멍하니 보기만 했습니다. 붙잡았던 손까지 놓아버리고서는요. 대신 이혼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득달같이 달려와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누구 보고 뭘 하자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딴 말을 해? 이혼을 해도 내 아들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니년한텐 그딴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거야. 자격? 웃기지도 않네요, 정말. 그리고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하죠. 나 이제 아줌마 며느리도 뭣도 아닐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막말하다가 정말 큰일 치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어 한껏 시모를 비웃어주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누이가 다시 저를 향해 손을 뻗더라고요. 처음이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했다 쳐도 두 번은 그럴 수 없죠. 빠르게 시누이 손을 낚아채 있는 힘껏 밀어버리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야, 네 자식은 네가 키워. 밤마다 술 먹고 클럽 다니다가 20대 초반에 미혼모 된 걸로는 모자랐니? 너 계속 그러고 다니면 너 혼자 망하는 게 아니야. 네 식구들까지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알겠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네 오빠 이혼당하는 거 이게 끝일 거라 생각하지.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도 네가 정신 못 차리고 그 모양 그 꼴로 살면 이제 네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라고.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이렇게 말하니 바닥에 고꾸라져 있던 시누이가 눈을 뒤집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 미혼모라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사는 꼴이 뭐가 어떻다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해.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애 있는 엄만 놀지도 못해? 애 있는 엄마도 사람이야. 누가 애 있는 엄마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니? 애 있는 엄마가 노는 게 문제는 아니지. 근데 너처럼 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술 퍼마시고 다니는 건 문제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난 분명 말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인생까지 망치기 싫으면. 결국 시누이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모가 나서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막내 인생이 망가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다. 너 아주 내 딸 인생 망치라고 고사라도 지내겠구나. 이혼을 하려거든 곱게 해. 괜한 악담이나 퍼붓지 말고. 내 말이 그저 악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아니라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동생 관리, 딸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다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뒤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 이혼은 착착 진행되었어요. 남편, 시모, 시누이 세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다행히 재산 분할까지 유리하게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전 남편은 이혼도 당하고 딸의 양육권도 지키지 못한 채 그저 돈만 다 털렸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의 몰골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딸이 아빠를 가끔 보고 싶어해 만났는데 그때마다 엉망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본 날엔 아주 가관이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얼굴,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몰골. 그런 꼴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이러다 우리 집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겼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막내 또 임신했대. 애 두고 밤마다 나가서 술 먹고 클럽 다니는 것 같더니 또 임신을 해버렸대. 아빠는 또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다 이번에도 낳는다고 우기고 있어. 들어보니 그 정신 나간 전 시누이가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런 주제에 뱃속의 아기를 또 낳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첫째 아들도 똑바로 돌보지 않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밤마다 나가서 노는 시누이를 말리지도 않고 온 식구가 도와주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도 남을 상황 아니었나요? 그러게, 내가 진작 당신 동생 단속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악담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데도 그저 악담이었다고 생각해?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당장 첫째도 제대로 안 보는 애가 둘째를 낳겠다고 우겨대는데 나 내 동생이지만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당신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소연하며 우는 남편을 보는데 안타깝기는커녕 한심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게 싸고 돌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렇게 울고불고 후회하다뇨.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한들 달라질 건 하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눈물을 짜내던 남편이 급하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이상한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말대로 나 이제 그냥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려고. 막내 일에는 상관도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우리 딸 언제까지 아빠 없이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 뭐? 너 지금 재결합이라고 했니? 너 힘들어지니까 재결합을 하자고? 미쳤어? 아니, 나 힘든 건 둘째치고 우리 딸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당신은 우리 딸 불쌍하지도 않아? 전 남편은 딸을 핑계로 내세우며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전의 일은 기억도 못하는 듯 했죠. 그렇게 딸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동생의 자식을 키우느라 이혼당했다는 거요. 그렇게 딸 걱정한다는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니?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아쉬워? 혹시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한테 도망쳐올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진짜 당신이랑 우리 딸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내 진심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내가 섭섭하지. 뻔뻔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간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챙기고 일어나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섭섭하든가 말든가 그건 당신 사정이고 헛소리할 시간에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요즘 계속 지급이 늦어지던데 계속 이러면 네 딸 얼굴도 못 볼 줄 알아. 그까짓 양육비 잘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독촉하기는. 나라고 당신이 좋아서 재결합하자고 한 줄 알아? 다 내 딸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아, 그거 참 다행이네. 당신 말대로 딸을 위하는 거면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재결합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래도 딸이 걱정되면 양육비를 더 줘도 좋고. 그 말을 끝으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론 전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아 문제이기는 했지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연락처를 바꾸고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든든한 조력자였던 아들이 그렇게 잠적해버리자 태도를 바꿨다고요. 혼자선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집 하나를 팔아 작은 방을 얻어주었답니다. 그러고는 전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더 애를 낳든 말든 네 자식 데리고 앞으로 알아서 살라고요. 그 후에는 모녀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사간 집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나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전 시누이는 뻔뻔하게도 도와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 듣자 하니 상황이 좋지 않던데 도움을 구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지 설마? 그게 맞아요. 언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혼자 애를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애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임신을 해서 입덧도 심하고 애는 계속 울고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야, 미치려면 혼자 미쳐. 어디 애먼 사람까지 미치게 만들려고 수작질이야?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다신 연락도 하지 마. 언니, 그러지 말고 제발. 잠시만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네? 너 같으면 네 애를 봐주고 싶겠어? 너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신 연락도 하지 마. 전화를 끊기 전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한 바가지 해줬어요. 차마 사연엔 다 쓰지 못했지만요. 그 뒤론 연락도 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제 조언은 콧방귀를 끼고 싸고 돌며 막말로 몰아가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실제로 제 말대로 되니 나몰라라 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튼 저는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5살이던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전 딸의 학교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려 딸 뒷바라지와 일 둘 다 잘하고 있고요. 대박이 난 카페는 아니지만 자리가 좋아 꾸준히 손님이 있는 편이에요. 그 덕에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딸이 하고 싶다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하게 해주며 지내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단연 혼자서도 딸을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갈 수 있으니까요. 싱글맘인 저에겐 카페는 더없이 좋은 직장이죠. 물론 딸이 가끔 아빠 이야기를 꺼내긴 합니다. 하지만 보고 싶거나 그리운 마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긴 하지만 아파하는 만큼 더 사랑으로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딸의 외로움과 아픔도 옅어지는 날이 오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딸과 함께 잘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여 사연을 들으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내 사연도 보내봐야지 생각만 하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사람인데요. 저만 남편이 첫사랑이 아닌 남편 역시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남편과 전 엄마 친구 아들, 딸들로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부모님들끼리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 저희 역시 어릴 때부터 꽤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어릴 땐 마냥 친한 오빠였는데 점점 커가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랬다고 하고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바빠진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래가 없어지게 되었고 30대가 되던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지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희가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것은 남편의 형인 시숙의 결혼식장이었고 그날 이후 저흰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시댁에서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고 봐왔던 터라 며느리이기보단 딸에 가까웠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활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빨리 결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는 친구 사이더라고요. 남편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던 형님은 시숙과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살갑게 굴지 않던 형님은 제가 가족이 되고 나서도 저를 알게 모르게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 느껴졌죠. 이거 동서가 다 한 거야? 간이 전혀 안 맞네. 일찍 직장 생활했다더니 일하느라 음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나 봐.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담는 사람이 어딨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몰라? 실컷 정성스레 음식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담으면 맛없어 보이잖아. 그냥 이렇게 담지 말고 위에 깨라도 좀 뿌려라. 겉절이에 깨를 뿌려 담아내라고 간섭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들 간이 세지 않아 딱 좋다고 칭찬 일색이었던 제 음식에 대해 핀잔을 늘어놓은 것은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 옷을 조금 편하게 면바지에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가는 날엔 동서,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주고 결혼식이 있어 조금 차려입고 가는 날엔 동서, 어디 선이라도 보고 왔어? 아무리 시댁에 오는 날이라도 그 차림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난 오늘 일하지 않고 대접만 받다가 가겠다는 뜻 같잖아. 이렇게 핀잔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날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평소 시모가 좋아하시던 친정엄마가 만든 수박 껍질 요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본 형님이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야? 이거 혹시 수박 껍질이야, 동서? 네, 이거 수박 껍질로 만든 무침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난 됐어. 다들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리는 걸로 무슨 무침을 만들어? 동서도 참 동서다. 시댁에 오면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아무리 어릴 때부터 봐서 편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음식이 아닌 쓰레기 아니야?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들 그런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뱉어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전 도무지 형님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화도 많이 난 상태였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해온 사람 정성이 있는데 그걸 쓰레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야?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수박 먹고 껍질 버린다고 골머리가 아프다는데 동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으니 내 입장에선 양념한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죠. 제가 설마 음식물 쓰레기를 시댁에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화까지 내고 그래?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을 뿐인데 바른말 2번 했다간 동서 나한테 욕도 하겠어. 제가 반응을 보이자 그것이 또 재미있었는지 더욱 신나서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순간 정말 눈이 핑 돌아갈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어라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는 찰나 저희 대화 소리를 다 들어버린 시모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척 보기에도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을 한 시모는 형님의 곁에 서더니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전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박 껍질 무침이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라는 것도 시모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형님이 무침을 가리키며 신나서 시모에게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님, 이걸 동서가 반찬이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수박 껍질 무침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야?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오는지. 괜히 어머님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고 그런 시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기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요즘같이 먹을 거 많은 세상에 이런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거 둘째 친정엄마가 나 먹으라고 직접 해서 보낸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네가 못 먹어보고 안 먹는 음식이면 전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거니? 어쩌면 애가 이렇게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게야? 형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더욱 화가 난다는 듯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제야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시모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정성으로 한 음식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당사자가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 빠지고 기분 나쁘겠어. 어머님, 저는 동서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는 더욱 생각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면 넌 그저 둘째가 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지 않니?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선 갖은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모두 연기였던 게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 기분 많이 상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형님은 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듯 하더라고요. 형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시모에게 미운 털만 잔뜩 박힌 채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아무래도 기분이 상해서 안 되겠구나. 넌 오늘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거라. 너 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평소엔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시모였는데 지금껏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화를 냈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형님은 방법을 바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시선조차 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죠. 형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걸어도 제 말은 안 들리는 사람처럼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갖은 알랑방귀를 끼어대더군요. 어머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셔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아직 이렇게 주방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따져보자면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꼴같지도 않았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해오며 시비를 거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별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어오던 탓에 차라리 무시당하는 편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결 편안해졌으니 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형님이 모른 척을 하니 저 역시 형님에게 굳이 말을 걸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연락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나고야 말았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는데 대학교 동창이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을 간다며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었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대학교 동창인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게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대학교 동창 부친상에 간다며 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해서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형님 친구분들께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외박? 어제 승인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애들이 많이 모이긴 했었거든. 나도 잠시 다녀오기도 했고 말이야. 네, 그래서 형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그이 친구들 전화번호는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 잘했어. 어제 보니까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제일 친한 친구라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말이야. 아마 그 정신에 정신없이 손님 받고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연락도 못하고 잠들었나 보네. 술도 한두 잔 했을 테고 말이야.
있어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 남편을 대신해 갖은 변명을 해주더니 친구들에게 연락해봐 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고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동서,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거기서 잠든 게 맞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다행이긴 하네요. 연락도 없이 외박한 적은 처음이라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했지 뭐예요. 왜 안 그렇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어쨌든 서방님 어제 장례식장에서 손님 다 받고 새벽녘까지 승인이랑 둘이 울고불고 하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동서도 오늘은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줘. 서방님이 오죽했으면 동서한테 연락할 정신도 없었겠어? 네,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네요. 고맙기는. 동서도 좀 쉬어. 잠 한숨 못 잤겠네. 앞으로 내가 동창들 만나거나 하면 따로 동서한테 연락해 줄게. 전에 본 적 없는 호의를 저에게 베풀어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의심스럽기는커녕 이런 면도 다 있다며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 당시엔 제 뒤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무리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들 같은 여자로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안심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주저리 외박 사건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지 뭐야. 사실은 친구 아버지가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엄청 잘 대해주셨거든. 대학교 때 우리 데리고 낚시도 다녀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 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하여튼 나한테는 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제 감정 주체가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은 했었어야 했는데 술도 한잔하고 많이 울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 있지? 그렇지 않아도 형님께 들었어. 워낙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말이야. 연락도 없이 외박할 사람이 아닌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안 오니까 걱정했던 건 맞는데 그렇다고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그나저나 좀 괜찮아? 친구는 어때? 좀 진정됐어?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섰을 뿐 그 어떤 의심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상황은 180도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어? 하진이 진정되는 거 보고 바로 왔어. 어쨌든 미안해.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 그래. 일단 들어가서 쉬어. 혹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부친상을 당한 친구의 이름이 형님이 말해주었던 친구의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의심을 품게 되었죠. 정신이 없다면 이름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기는커녕 정신이 또렷해졌을 때일 뿐더러 남편도 남편이지만 형님이 이름 따위를 헷갈릴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형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했던 변명들도 어쩌면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이더군요. 우선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어요. 남편의 늦는 날엔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학교 동창들이었죠. 그때마다 형님은 기다린 사람처럼 저에게 연락을 해와 남편의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고요. 동서, 이야기 들었지? 오늘 친구 모인다는 거. 아, 네. 아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잡힌 약속이라고 저녁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잠시 들렸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끼리 모여 있더라고. 내가 동서한테 보내주려고 사진까지 찍어왔어. 전화 끊고 보내줄 테니까 보고 안심하라고.
다 동서가 아는 친구들일 거야. 이렇듯 형님은 늘 본인은 집에 먼저 왔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있을 거라며 남편의 증인이 되어 주었고 본인이 말한 대로 사진까지 보내주며 제 의심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한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전 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자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전해받은 자료들은 과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자료는 다 보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예상하셨다시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게 맞더라고요. 상대는 대학 동창으로 그쪽도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제가 조사한 바론 남편 형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엔 거의 대부분 그 형수라는 사람이 처음엔 함께 하다가 자리를 빠져주는 식으로 동창들 눈을 피했고요. 사진이랑 대화 녹음한 것도 있으니 다 확인하시고 연락해 주세요. 들어보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창이자 형님의 절친이더라고요. 녹음된 파일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였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낱낱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부터 날 좋아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나 자기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오랫동안 자기 좋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정까지 포기할 마음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웬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첫사랑이랑 다시 재회해서 결혼한다는데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하는 건데. 하여튼 우린 지영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어찌되었든 지영이가 우리 다시 연결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 만나게 됐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하긴 형수님이 중간에서 우리 계속 만나게 해주고 마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일도 없었겠지. 거기에다 형수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알리바이를 다 대줘서 자기 만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글쎄 사진까지 보내준다더라.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사진 말이야. 그것도 남자들끼리만 모아서 말이야. 지영이한테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자기는 이혼 생각은 있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만날 거야? 나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혼 말이라도 꺼내볼 거 아니야. 괜히 급한 마음에 이혼 이야기 꺼냈다가 집사람이 무슨 눈치라도 채면 자기나 나나 끝장인 거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에 이혼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돈 나갈 텐데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하긴 그 돈이면 우리 집도 살 수 있겠다. 알겠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자기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할 수 있게 노력해줘. 나 이렇게 자기랑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싫어.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만나겠어? 내가 빨리 이혼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상간녀는 오래전부터 남편을 짝사랑해왔고 남편이 결혼을 하자 포기하고 딴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형님이 중간에서 사랑의 작대기 노릇을 해 연결된 불륜이더군요. 시모 친구 딸인 제가 갑자기 며느리로 들어와 시모와 가깝게 지내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님이 끊임없이 노력해 연결된 사랑이었던 거죠. 주로 형님이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두 사람만 만나고 오는 날이 있기도 했지만 정말 동창들이 다 모이는 날엔 다 함께 모인 사진을 찍어 형님이 저에게 보내주고 나면 바로 세 사람이 자리를 빠져나오는 식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세 사람이 자리를 벗어나면 형님은 두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빠져주고 두 사람은 그 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한들 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충격이 참 크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형님에 대한 충격도 작진 않았어요.
전 모든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보고 들으며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조용하게 이혼하고 행복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대망의 날이 밝았고 시댁에 다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남편 놈에게 들릴 때가 있다며 따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조금 늦게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전 그대로 시부에게로 다가가 외도 증거들을 건네주었어요. 저에게 여러 증거를 받은 시부는 한참을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더니 고함을 질러버리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야? 남편은 자신을 향하는 시부의 고함에 깜짝 놀라 토끼 눈을 하고 시부를 보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말이라도 하죠. 당신 아버지한테 뭘 줬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다 내시는 거야? 남편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가며 물어왔고 시부는 저에게 받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며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딴 짓을 하고 다니라고 우리가 등골 휘게 네 뒷바라지를 하고 내 딸 같은 윤영이한테 장가를 보낸 줄 알아?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고 형님 역시 지은 죄를 아는지 사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남편 놈은 저와 시부를 번갈아 보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거 다 오해입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이 여자 형수랑 제일 친한 친구인 여자야. 나랑도 친하고 말이야. 대학 동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사진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찍히긴 했는데 이건 정말 다 오해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찍힌 것뿐이야. 모든 사진에 손을 어깨에 두른다거나 자연스럽게 머리칼을 매만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일 뿐이다, 오해일 뿐이라며 변명을 하고 있었고 식구 중 남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남편을 눈빛으로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노려보고 있었고 시숙은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과 남편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당신하고 이 여자 사이엔 우연이 참 많은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사진마다 이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단둘이서 말이야. 그건 나도 이 여자랑 친해서 그래. 대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 그러니까 정말 괜히 오해하지 마, 응?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랑 이 여자랑 자기 타령하면서 나눈 대화 녹음한 것도 있는데 어디 한번 들려줘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여자가 날 대학 때부터 좋아했다고 계속 매달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여보, 난 그 여자한테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진심이야. 정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여자를 마음에 품은 적 없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마음이 그 여자를 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당신 마음이 어떠하든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혼하게 될 거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충격에 빠진 얼굴하고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나랑 어떻게 이혼을 해? 당신 나 많이 사랑하잖아. 꼴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본인을 너무 사랑하니 이혼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전 아주 큰 착각을 하는 남편에게 똑바로 다시 이혼을 말해주었죠. 당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다른 여자 좋다는 놈을 내가 왜 사랑해? 정신 나갔니? 당신이 날 배신하고 이딴 짓 하고 돌아다닌 걸 뻔히 아는데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등신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더는 당신이랑 살 생각 따윈 없으니까. 이렇듯
제가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는 사이 형님은 몸까지 떨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듯 했어요. 시숙은 형님이 몸까지 떨어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떨어? 어디 아파? 아니, 조금 놀라서 그래. 시숙의 물음에 애써 말을 돌리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형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 역시 그 자리에서 밝혀버렸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 남편이자 아주버님 동생이 바람을 피우도록 중간에서 도왔던 사람이 다름 아닌 형님이거든요. 뭐요? 재수씨,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한테 뭐 득이 될 게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형님 역시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상대 역시 대학 동창이자 유부남이고요. 절친하고 서방님이 외도를 저지르니까 그게 부러웠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하며 형님의 뒷조사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동창이자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까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창회가 아닌 불륜회가 벌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 말을 들은 시숙은 곧장 몸을 떨고 있는 형님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말했어요. 야, 이게 전부 사실이야? 동창회 간다더니 거기서 내 동생을 바람 피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당신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미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해? 저 녀석도 그렇지만 당신도 참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혼해. 나 역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감정적? 오해하나 본데 나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잘 생각하고 있거든. 이미 머릿속엔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생각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다 그려진 상태야. 그러니까 더는 긴 말 말고 이혼이나 준비해. 시숙은 단호하게 이혼을 선포했고 형님은 그런 시숙에게 울고불고 매달리며 어떻게 해서든 시숙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역시 자기 친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남편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 형을 두고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딴 짓거리나 하려고 우리 형 소개해달라고 날 쫓아다녔던 거야? 남편은 본인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인지 잊은 듯했고 전 남편에게 현실을 자각시켜 주었어요. 당신이 지금 입댈 주제나 된다고 생각해? 남 신경을 쓰지 말고 당신 이혼이나 신경 써. 누가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있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가 형님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인지 급하게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 꼴 보기 싫으면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딸처럼 예뻐했었잖아. 남편은 감히 시부모님들을 입에 올리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이때껏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상황을 정리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우릴 파는 게야? 우린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라고 할 생각 없다. 아버지, 그리 불러도 소용없어. 넌 당장 이혼하고 이혼과 동시에 이때껏 우리가 줬던 모든 것을 다 내놓거라. 집, 차, 카드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고 이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시면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놈이 누군데 감히 말대꾸를 하는 게야? 시부의 호통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말할 때보다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라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던 상황이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월급은 월급대로 다 쓰고 부모님들의 지원으로 낭비를 펑펑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만은 끊길 수 없었는지 시부에게 더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끊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집이랑 차는 계속 제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집은 당연히 있어야 살아갈 거고 회사는 다녀야 하니 차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집이나 차가 필요하면 네 능력으로 사. 이때까지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면 최소한 네 통장에 그만한 돈은 있어야 정상이지. 어찌되었든 내 할 말은 끝났으니 더는 긴 말 시키지 마. 시부의 뜻은 확고했고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숙 역시 형님에게 당장 소송을 준비하라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형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이혼을 해. 난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 남자랑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실수에 가까운 만남이었어. 여보, 아버지 말 다 들었지. 나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그래도 나 버릴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다 용서해줘. 우리가 보통 부부야? 첫사랑이었던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잖아. 그런 우리가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두 사람 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고 시숙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고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말해주었죠. 그런 우리 사이를 산산조각 낸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할 말을 끝내고 시댁을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저를 붙잡은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야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괘씸하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해줬던 그대로 지원해주라고 말이야. 당신이 이 말만 해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 끝까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어떻게 된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제 귀에 대고 헛소리를 해대는 남편을 밀어버리곤 큰 소리로 외쳐주었죠. 뭐? 당신한테 해주던 지원은 그대로 해달라고 아버님께 말해달라고? 내가 미쳤다고 아버님께 그딴 말하겠어?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지금 심정으론 당신이 가진 거라면 양말 하나까지 싹 다 빼앗고 싶은 심정이니까 헛소리 말고 법원 나오라는 날에 늦지 말고 오기나 해. 전 남편을 뿌리치곤 시댁을 나와버렸고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비롯해 여러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와 시숙의 이혼은 그야말로 위자료 파티와 다름이 없었죠. 각각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저는 형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이중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세 사람은 빚쟁이 신세나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나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우정을 뽐내던 세 사람은 소송이 시작되자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더군요. 각자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아보려 갖은 애를 쓰기도 했어요. 결국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엔 아예 세 사람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듯 서로 눈만 마주치면
욕을 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다 박지영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여자랑 나랑 연결시켜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혼자 피웠으면 됐지. 왜 애먼 사람까지 바람을 피우게 만들어? 참나. 내가 살짝 입김만 불었을 뿐인데 좋다고 쟤랑 눈 맞은 사람이 누군데 이 난리야?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 두 사람이 조심성 있게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만큼이나 도와줬는데도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하여튼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더니 지금도 하나 편한 게 없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저 쓸모도 없는 인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네가 나랑 저 인간 이어주려고 그 애만 쓰지 않았어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었거든? 그리고 너 아까부터 그저 우리 돕는 척하면서 말하는데 너 우리 돕는 척하면서 너도 바람 피웠잖아. 그거 왜 이래? 이렇듯 세 사람은 서로 헐뜯는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상간녀와 예전 형님은 이혼을 당하고 빚쟁이 신세가 되어 각자의 친정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쪽 집 다 집안꼴을 우습게 만들었다며 대문도 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저와의 소송은 어떻게 무사히 넘겼지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워댄 덕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오갈 데도 없는 빚쟁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거지 신세가 된 전 남편은 오갈 데가 한 곳도 없었는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거지꼴을 하고서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 절박하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회사까지 잘려서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그래서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돈이라도 달라는 말인 거야? 저는 이렇게 찾아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까지 꿇더니 말을 속사포로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돈은 됐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한 통 해주면 안 될까? 찾아갈 필요까지도 없고 전화 딱 한 통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당신 꼴이 이러하니 나와 이혼은 하게 되었어도 불쌍한 아들 구제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 말을 해달란 말인 거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더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당신도 이런 내 꼴 막상 두 눈으로 보니 마음 안 좋은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 한 통만 좀 해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전화해서 부탁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나 받아주실 거야. 아니, 받아주시진 않으셔도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 도움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줘라. 정말 전 남편이라는 놈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머릿속에 있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 전 남편에게 일말의 희망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이 한 짓이 있는데 감히 희망을 품다니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죠. 너 정말 큰 착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난 너 그런 꼴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보. 그리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 여보 소리 좀 하지 말아줄래? 나 네 말대로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허튼 짓에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헛된 기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 그나마 쌓은 스펙이라도 있으니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전 남편의 입장에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 나오자 실망한 얼굴을 감추지도 못하고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니, 그러니까, 당신 화 많이 난 거 알아.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것도 알고. 그런데, 당신도 보다시피, 나 벌 받을 만큼 받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복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게 끝났을 텐데, 이쯤 하고, 나 좀 살 수 있게 해줘. 당신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난 매정한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하는 것뿐이야. 당신이랑 나 이혼했고 이젠 남인데 내가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더욱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이득이 된다면 난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내 뜻이고 난 이런 내 뜻을 바꿀 생각 없으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도 마. 당신 가정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이런 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찬물 한 바가지와 굵은 소금을 뿌려버리곤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제 악몽 같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끝을 맺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고, 지금은 친정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지내며 자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바쁜 일만 잘 마무리된다면 회사를 좀 쉴 생각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라 요즘 조금 들뜬 생활을 보내는 중이에요. 쉬면서 무얼 어떻게 얼마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나 생각을 하다 보니 며칠 야근을 해도 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거 있죠? 이래서 다들 휴가 하는가 봐요. 거기에다 전 긴 휴가보다 더욱 길게 쉴 예정이니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부모님은 저를 더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하필 이혼 사유가 그런 거라 엄마 아빠도 마음이 참 좋지 않구나. 더군다나 그 상대가 우리도 아들처럼 여기던 녀석이라 마음이 더 안 좋아. 우리 속도 이런데 넌 오죽하겠어? 그런데 딸,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픈 일은 일어나 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으니 엄마 아빠 품에서 잘 흘려보내도록 해보자. 영원히 우리 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멀리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듯 전 친정에 지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잘 흘려보냈고 조금 남은 파편은 이번 휴식에서 잘 흘려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흘려보내다 보면 웃으며 이혼을 말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아무런 감정 없이 이혼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 마저 휴식 계획을 세우러 가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